예,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임종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주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강좌를. 그럼 벌써 이제 제가 한 8강째, 제가 10강입니까? 아, 이게 12강으로 돼 있습니까? 네. 대단들 하십니다. 다 생업도 있으시고 바쁘실 텐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고민해 나가시는 이런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아름답고 그러네요. 뭐 제가 강의하시는 분들 보니까 정세현 장관님도 하셨고 문정인 교수님도 하셨고 또 최종건 차관님도 오셨었던 것 같고요. 마지막에는 아마 임동원 이사장님이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이 한반도의 평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분들이 이미 강사진에 다 계셔서 사실 저는 벤발인데 그 정도 되면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동안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무적인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밀고 가시는 거지만 실무적인 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또 여러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보실 수 없었던 저 사람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런 과정을 밀고 갔었으며 무엇이 장애에 부딪혔고 결국 무엇은 한계고 또 어떤 것은 부족한 잘못으로 남았을까 뭐 이런 것을 좀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된다면 이후에 물론 지금은 굉장히 변화된 조건이어서 새로운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이 평화에 대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고민을 모아갈 때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통일부에 등록된 재단을 만들어서 북쪽하고 꾸준히 교류 협력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2003년에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때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아시아나 전세기로 인천공항에서 이제 평양의 순환공항으로 직항하는 이런 전세기를 통해서 중소기업인들 또 대학 관계자들 문화예술인들 이렇게 다양한 대북 교류 협력을 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2003년에 평양을 방문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 2004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고민의 핵심은 지속적인 교류였어요. 이 남북의 어떤 평화 문제도 그렇고 교류 협력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국제 환경이 바뀔 때마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지 않아서 신뢰 구축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뭘 어떤 지점에서 좀 지속적인 교류의 근거를 만들어 가볼까 해서 저희가 처음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 저작권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남과 북 사이에 직접적인 양 정부가 남북의 정부가 승인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마 유일한 사업이 아닐까 현재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나라 방송사들이 북한 관련한 뉴스를 다룰 때 조선중앙방송을 인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은 합법적인 계약을 해서 저작권료를 내고 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무한정 쓰고 있긴 합니다.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우리 방송사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해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한창 이제 교류 협력이 활발할 때는 이 조선중앙방송을 우리 방송사들이 쓰는 것 외에 각종 출판사들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북쪽 이 저작물들을 출판하곤 했었어요. 그거 역시 이제 저희 재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거치면서 교류 협력 내용들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방송사들, 그러니까 공중파하고
종편들이 북한 뉴스를 쓰기 위해서 2, 3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이 2000년에 베른 협약이라고 국제 저작권 협약이에요. 여기에 공식 가입을 하면서 우리가 과거처럼 그냥 쓸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불법이 발생하는 거죠, 국제법상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저작권을 했었는데, 91년 그러니까 1919년 1월에 제가 퇴임하고 나서 이걸 지적재산권 전체로 좀 확대하려고 꽤 북쪽하고 소통도 많이 하고 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좀 있었는데,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에 성과를 낼 수가 없었던 건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제가 지속적인 교류를 위해서 깊게 관심을 지금도 갖고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진행해 왔던 것은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를 진행하는 겁니다. 과거에 통일부가 이 창구를 단위로 해놔서 지자체들이 인도적인 협력 사업이나 교류 협력 사업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주민들이 뽑은 공식적인 합법적인 권위 있는 기구이고, 주민들의 참여가 열려 있는 곳이고, 또 의회를 통해서 견제받고 있는 곳이어서 더 이상 통일부가 이렇게 창구를 다 막고 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알아서 북쪽의 지방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이건 좀 지속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을 갖고 한 3, 40군데 정도 저희 재단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그동안 체결해 왔었어요. 그거 역시 상당한 이제 의미 있는 진전이 막 되려던 차에 그것도 이제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됐죠. 남북 관계에 대한 교류 협력의 변화가 온다면 뭐 제일 먼저 제가 진행해 보고 싶고 쁜 일이고요. 지금도 아직 직접적인 북과의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저희하고 이제 MOU를 만든 계기에 남북 교류 협력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컨대 청송군 한나라당 군수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군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국민의힘, 제가 한나라당이라고 해서 웃으시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압도적인 다수인데 군의회 전체 다가 모든 의원들이 동의하고, 지역에 거기가 청송이 사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과 협동조합들이 다 붙어서 저희한테 MOU를 요청했고, 저희가 이제 청송에 갔었어요. 정말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뭘 하고 싶은 거냐? 북쪽에다가 대규모 청송 사과단지를 조성하고 싶어 하세요. 그럼 이제 이 종자를 개발하고 육성하고 이런 걸 우리가 굉장한 노하우들을 갖고 있어서, 근데 아시지만 충주 사과 이런 거 다 옛말입니다. 그죠? 이미 날씨 기후 변화로 인해서 철원 파주까지 올라갔어요. 맛있는 사과가 재배될 수 있는 기후 환경이. 그래서 북쪽도 이미 그런 환경에 속한 지역들이 많아서 거기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또 청송 사과를 평화 사과 혹은 통일 사과 이런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도 거의 전량을 아마 유럽에 수출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 일을 꼭 하고 싶다고 자기 청송군을 제일 먼저 해달라고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평창 군수님은 저도 이걸 하면서 배우는 건데, 평창 군수님은 그러시대요. 3년 전에 평창군이 북쪽하고 우리 한우를 키우는 사업을 협력하게 해달라. 3마리 새끼를 10마리 새끼를 보내서 성우 3마리만 가져와도 경제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그래서 반반 나눈다면 그거는 굉장한 경제성이다. 현금이 오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서로 윈윈하는 교류 협력의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강진군 같은 데는 북쪽에 뭐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 이미 내부에 연구를 두고 대규모 수산물 양식 사업을 북쪽하고 협력 사업으로 하고 싶어 하시고요. 이런 사례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북이 이제 유엔 제재에 거의 끝까지 가 있긴 합니다만은 얼마든지 유엔 제재와 충돌하지 않고도 유엔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이
이런 사업들을 정기적으로 유엔에 보고해 주면서 얼마든지 협력을 받아서 현재 조건에서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고 그동안 진행해 왔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은 현재는 진척은 없는 상태고요. 동북 삼성 많이 가보셨습니까? 심양은 많이 가보셨죠? 혹시 하얼빈 가보신 분? 장춘 이런데. 네. 동북 삼성에 가보면 인구가 1억 한 3천 정도에 해당하죠. 과거 뭐 우리 조상들의 땅이어서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동북 삼성이 심양 이제 장춘 하얼빈 이게 주도들인데요. 가보시면 철도와 도로가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되어 있어요. 우리는 곡선주로가 많은데 거기는 사회주의 나라답게 직선 주간으로 쭉쭉 뻗어서 정말 촘촘하게 철도 도로가 잘 깔려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남북 간의 철도만 연결된다면 동북 삼성이 완전히 일일 생활권에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남과 북이 대충 인구를 합하면 우리가 한 5,500, 북이 한 2,600, 700, 동북 삼성이 1억 한 3천, 약 2억 플러스 규모의 하나의 경제권. 그리고 이거는 100% 대한민국이 주도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갖고 있는 꿈이에요. 비단 그냥 분단을 극복하고 뭐 통일하자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제가 생각하는 미래, 가장 확실한 미래고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대륙을 향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제가 생각하는 미래예요. 기술적으로는 하얼빈까지 5시간 반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아침 일찍 서울역에서 티켓 끊으면 하얼빈까지 점심 전에 간다는 얘기죠. 점심 먹고 돌아오는 길에 평양에 내려서 뭐 맥주 한잔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뉴스를 보는 게 그렇게 꼭 꿈 같은 얘기만은 아니다. 물론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멀죠. OSJD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국제철도협력기구라는 게 있는데요. 이 흔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꿈꿨던 한반도 종단철도와 중국 종단철도, 시베리아 종단철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철도 협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 동유럽과 러시아, 중국, 몽골 등이 다 가입되어 있는 국제철도협력기구예요. 이 기구의 결정에 의해서 유엔 제재 당시에도 코로나 봉쇄 직전까지도 평양에서 북경까지 기차가 가고 평양에서 모스크바까지 기차가 가는 거였거든요. 여기서 결정 사항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진작부터 여기 가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만장일치예요. 한 나라가 반대하면 못해요. 북한이 반대를 해서 그동안 가입을 못했다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남북관계가 활발해졌던 2018년에 이제 가입을 했어요. 28번째 가입국이 우리가 됐는데 작년인가 2년 전인가 총회를 서울에서 하기도 했었죠. 사실 여기와 남북 간에 지금 같은 상태가 아니라 협력하고 교류하는 정도의 조건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유엔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현재 조건에서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그 꿈을 꿔가볼 수 있다. 문제는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평화죠. 네. 평화가 완전히 정착돼서 신뢰가 쌓이고 교류 협력이 일상이 돼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오가고 이산가족도 자유로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을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얘기겠죠. 그러나 저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철도협력기구와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거꾸로 철도도로 연결이 이런 것을 견인해낼 수도 있겠다. 어느 것이 꼭 먼저야 되는 것은 선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평화 문제를 풀어야만 이런 꿈들은 실현 가능해지는데 글쎄요. 우리에게 저는 지금까지 2번 정도 근접한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2000년 클린턴 대통령 때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 정상회담이 3번이 열렸잖아요. 물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아득해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들이 오고 있어서 이따 그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른 이걸 쭉 한번 짚어보죠. 아시다시피 89년, 90년 냉전 해체되면서 사실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의 노태우 정부의 리더십이 저는 상당히 눈부셨다고 생각해요. 재평가 받아야 한다. 저는 늘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많이 해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발빠르게 국제 질서 변화에 발맞춰서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90년에 러시아와 수교를 하고 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고 91년에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을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해서 합니다. 아쉬운 것은 그때 우리가 러시아, 중국과 수교를 했듯이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를 하도록 우리가 좀 도울 수 있는 지혜까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저는 늘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정책 결정권자들은 북한도 곧 붕괴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강하게 갖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감, 북한의 외교,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남북 간의 경쟁 관계에서 북한 외교의 이제 실패죠. 북한의 어떤 외교적 패배 같은 건데요. 고립 속에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낀 북한이 이제 핵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93년에 핵 확산 금지 협정 NPT 탈퇴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클린턴 정부가 지미 카터 대통령을 특사로 보내서 북한의 핵을 동결하기 위한 제네바 합의라는 것을 94년에 북미 간에 맺죠. 그때 우리는 전혀 개입하지 못했어요. 북한과 미국 간에 북한의 핵을 동결하는 대신에 북의 핵을 평화적으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쓰기 위한 것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합의를 하죠. 그리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가기로. 그래서 제네바 합의라는 건 결국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고 NPT 핵상 금지 협정에 다시 가입을 하고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감시를 받는 조건으로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하고 그때까지 중유를 석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가겠다는 이런 합의를 94년에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실 북미 관계에 큰 진전은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이때 당시에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이제 의회에서 나중에 증언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그때만 해도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의 급변 사태가 올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미국의 그 당시 제네바 합의를 맺었던 당시의 정책 결정권자들조차도 그런 게 굉장히 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언제 오느냐? 김대중 정부의 탄생으로 극적인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2000년 6월 15일 날 이루어지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 안 된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 경협을 진행하겠다. 이런 걸 공개적으로 밝혀나가면서 남북 간의 대화와 정상회담이 합의가 되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클린턴 정부를 집요하리만치 설득을 합니다. 북미 관계 개선을 하도록. 왜냐하면 이 한반도 평화 문제라는 것은 이 복합 함수여서 남북 간에만 교류 협력이 진행되고 대화가 된다고 해서 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주변국 특히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북한의 핵 문제도 또 북한이 원하는 자기 체제나 정권의 안정 문제도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수 없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열정을 다해서 클린턴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설득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매들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에
평양을 방문하죠. 대규모 방북단을 구성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사이에 그게 6월 15일인데 2000년 그해 10월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1박 2일 일정으로 대규모 방북단을 해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고 그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김정일 위원장과 굉장히 장시간 대화를 하죠. 그리고 미국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미국은 페리 프로세스라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것을 의회에 제출하고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절차가 그 클린턴 대통령의 이제 방북이었죠. 그걸 조율하는 단계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방북이 만약에 그때 실현이 됐더라면 굉장히 의미 있는 근본적 변화의 어떤 문턱을 넘지 않았을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클린턴 대통령은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에 대한 보고가 매우 적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평양을 방문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유는 임기 말이었고 그해 11월 대선에서 엘고어 후보가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클린턴 대통령은 아직 본인의 자녀 임기가 있었으나 본인의 방북을 반대하는 공화당과 부시 당선자들의 저거를 국내 여론을 감안하고 임기 말에 새로운 큰 사업을 벌이지 않는 미국의 어떤 전통도 그것이 고려가 되고 해서 결국은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을 접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신 정부에서 진행됐던 것을 다음 정부에서 꼭 지속해 달라는 저걸 남깁니다마는 대선에서 만약에 그때 엘고어 후보가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을 이어서 아마 했었더라면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겠죠. 만약에 클린턴 대통령의 울브라이트 평양 방문과 클린턴 대통령의 그 정책을 이어가는 행보가 미국의 대외 정책의 중심이 됐다면 저는 그때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대선 참 그러니까 세상 일은 다 사람이 하는 건데요. 그 대선이 미국의 대선 중에 110년 만에 가장 적은 표차였다고 그러죠. 사실상 그러니까 현대국가로 넘어와서는 가장 대선에서 초박빙이었던 그래서 투표로는 엘고 후보가 한 50만 표 정도를 앞서고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은 주마다 대의원 숫자들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 주를 이기면 그 주에 배당된 대의원 숫자를 다 가져가는 이런 방식인데 5명이 모자라죠. 그래서 결국은 조지 W 부시 후보가 이제 신승을 하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등장하면서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한국 정부와 남북 간에 그리고 클린턴 정부에서 북미 간에 진행됐던 모든 대외 정책은 완전히 180도 이게 다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때 부시 정부의 대외 정책을 조금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ABC라 불렀었어요. Anything but Clinton. 그러니까 클린턴이 한 반대로 하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부시 대통령의 딕 체니 부통령, 럼스펠드 국방장관, 아마 미국 정부에서 가장 강경파로 구성된 이런 정부가 탄생하고 부시 정부 탄생과 함께 굉장히 강력한 이 네오콘들의 어떤 지지와 그들의 이제 주장해온 바가 부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막 거칠게 나오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던 9.11 테러가 2001년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벌인 해가 2003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도 속절없이 이제 그 풍랑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만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에 이란, 이라크,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지구상에서 반드시 섬멸해야 할 나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죠. 2003년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제네바 합의도 완전히 파기가 됩니다.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남북관계는 암흑기로 접어듭니다. 김대중 정부의 뒤를 이어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마는 이미 악화될 대로 악화된 국제 환경 속에서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는 그 전에 남북 간에 합의됐던 경제 협력을 지속하는 것 외에 정치적으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는 갖지 못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10월에 이제 평양을 방문하게 됐던 14 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의 혼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 속에서 그래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됐던 이 남북 간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놓치지 않으려는 혼신의 노력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2000년과는 다른 그러니까 상황 유지라고 봐야지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는 어려웠다는 거죠. 부시 정부 내내 사실은 그 기조는 더 강경해지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대로 핵 프로그램으로 내닫죠. 2006년에 첫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는데요. 2009년에 2차, 13년에 3차, 16년에 2번, 4차, 5차, 그리고 17년에 이제 6차까지. 그래서 부시 행정부 이후에는 또 한국에 이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연달아 들어서면서 이 남북 관계에서 다시 흡수통일론이 득세하고 북한 정권이 붕괴될 거라는 저는 그 근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북한 정권이 언제든 붕괴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 이제 흡수통일론이 훨씬 더 대세를 이루는 기관이었고 그 사이에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들어섭니다마는 오바마 정권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마디로 전략적 인내로 압축이 되죠. 미국 전문가들조차도 전략적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거 이야기할 정도였으니까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이제 북한의 핵은 사실상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2017년, 그러니까 17년 5월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고 전쟁 위기가 공공연하게 거론되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에 4차, 5차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북한에. 근데 이 5차까지 핵실험과 2017년 9월에 있었던 북한의 핵실험은 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핵실험입니다. 2006년에 아주 기초적인 핵실험으로 시작해서 계속 고도화했던 북한이 4차, 5차 때는 상당히 완성도를 높여서 이제 핵실험을 했다면 2017년 9월에 했던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이 발표하기로는 수소폭탄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전문가들도 일본에 투하됐던 핵폭탄의 10배에서 20배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핵실험이라고 평가를 할 정도였으니까 좀 근본적으로 다른 이제 6차 핵실험이 되고 북은 이제 6차 핵실험 위에 핵을 완성했다고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그 부분에 선언한 게 되고요. 그해 11월에 화성 15호라고 자기들의 이름 지은 이제는 미국의 서부가 아니라 미국의 동부에까지 도달하는 거리에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게 되죠. 그 시기가 다 2017년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5월에 탄생했을 때 한반도 상황이라는 것이 그랬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시가 얼마나 큰 위기 국면이었는지를. 제 얘기보다도 빈센트 브룩스, 저희 정부 때 초기에 한미연합사령관이고
유엔 사령관이었죠. 이 브룩스 연합사령관이 16년 4월에 한국에 부임하는데요. 18년 11월까지 이 중요한 기간에 주한 미군 사령관 겸 유엔 사령관으로 2년 한 6개월 정도를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사히 신문과 훗날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2017년 가을, 그러니까 제가 9월에 6차 핵실험, 11월에 화성 15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 가을 한국과 일본에 체류 중인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을 조기 대피시키는 계획을 검토했었다. 이게 이제 브룩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이제 나중에 아사히 신문과 한 인터뷰 내용이에요. 당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등을 검토하고 있었고 전쟁에 매우 가까운 상황이었다. 그 17년이라는 게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 등이 반복되면서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긴박했던 이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17년 1월에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 그때 알려지지 않고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를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자력 항공모함이 이제 한반도 인근으로 배치되고 이랬던 시절이 2017년 가을 상황이에요. 그럼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초기에 모든 뭐 다른 국내 정책 사항 등은 그것대로의 고민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전쟁 위험을 걷어내고 한반도 상황을 다시 평화 기반으로 바꿔내는 이 일에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조기에 좋은 관계를 맺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거 많이들 이야기하길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 가지 경험을 해온 저희들로서는 대선, 그러니까 투표일 전에부터 훨씬 전부터 문재인 후보와 이런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많은 이 한반도 프로세스, 많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안을 이미 성안을 해서 또 검토하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인수위가 없이 5월 10일부터 바로 업무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않고는 한반도의 구조적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다는 것이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어려운 초기 숙제였어요.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처음에는 없는 상태였거든요. 백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말에 성주에 사드 배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하고 뭐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 기업들한테 한한령이라고 해서 우리 기업들 경제에 어려움도 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전임 정부 때 이제 맺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한편의 저항도 컸었고 문재인 후보는 이것을 전임 정부가 한 것을 적어도 한미 동맹 체제 속에서 되돌릴 수는 없는데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 해서 이제 그 환경 영향 평가를 정식으로 거치겠다는 공약을 이미 해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국의 조금 매파들 속에는 굉장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신의 이유가 되기도 했었고요. 초기에 어떻게 한미 간에 신뢰를 획득하고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을 빠른 시간 안에 서울에 방문하게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맺을 것이냐. 2월에 평창 올림픽이 있었지 않습니까? 평창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전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임기 첫 해에 한미 정상회담을 이뤄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을 우리의 고민을 공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과 이런 논의를 수시로 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한국 내에서는 또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사드 환경 영향 평가 약속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이것이 또 미국의 매파들에게는 빌미가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5월 달에 출범을 하고 얼마 안 지났을 때예요.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국제회의를 다녀오시더니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백악관에 우리 안보실장 같은 자리죠. NSC 보좌관 맥메스터라는 군인 출신이었어요. 거기를 국제회의에서 만났는데 군 출신이고 기본적인 생각은 보수적이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대화가 통할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끝에 헤어지면서 그때는 이제 국제회의 중이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다음에는 자기 집으로 초청할 테니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둘이 나눠보자 하더라. 이러시더라고요. 흔히 참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소리 참 우리 많이 하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어요 소리를. 그런데 너무나 절박하게 그런 문제를 고민하던 터라 저는 실장님 바로 전화해서 야 너 나 밥 먹으러 오라고 그랬지. 내가 갈게. 합시다. 그랬더니 정의용 실장님 에이 인사치레로 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아니 그 사람은 인사치레로 했는지 몰라도 우리는 너무나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신뢰를 더군다나 안보실장님하고 NSC 보좌관 사이에 그만한 신뢰를 획득할 수 있다면 이건 뭐 두 정상 사이의 대화에 못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얘기를 해도 자꾸 웃으면서 흘려듣고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님하고 아침 보고 끝나고 3시 딱 있는 자리에 기회에 대통령께 말씀드렸어요. 대통령님 맥메스터 NSC 보좌관이 안보실장님 보고 자기 집에서 밥 한번 먹자고 했다는데 보내시죠. 그러니 대통령께서 그거 좋겠습니다. 다녀오세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맥메스터 집에 가서 5시간을 그야말로 황금 같은 시간을 임기 초에 내서 맥메스터 보좌관과 모든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편법으로 했거든요. 임기 말에 빨리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논의는 제가 오늘 하려는 게 아니고 하려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법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딱 포대만 이렇게 말발굽 형태로 땅을 쪼개서 이거를 이제 간소화하는 절차로 넘어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런저런 내용들을 전부 나중에 정의용 실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냅킨에다가 메모를 해가면서 둘이 5시간 얘기를 하고 지금 이제 북한의 이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뭐 이런 예견되는 시점이잖아요. 공공연하게 이제 북은 그 프로그램을 가고 있었고 일체 남쪽하고의 대화를 하지 않을 때니까 그런저런 이야기며 우리가 고민해왔던 이 평화 프로세스의 기본 구상들을 백악관의 NSC 보좌관과 충분한 대화 속에서 신뢰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맥메스터 NSC 보좌관이 그 내용들을 전부 트럼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정상 간의 통화를 하면 정말로 느껴질 정도로 전화기 너머로 느껴질 정도로 달라졌어요. 관계가. 처음에는 굉장히 거칠게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 양반이 호주 총리하고는 통화하다 전화기를 집어던져 버린 일도 있고 그럴 때였어요. 그리고 무슨 그 부동산 하시던 분이라 무슨 환경영향 쓸데없는 거라고 막 이랬던 양반인데 어쨌든 저희들의 고민이 충분히 정책 결정권자한테 전달이 되고 신뢰에 있는 안보실장과 NSC 보좌관 사이에 아무 때나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고 저희는 그해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을 서울의 국빈 방문으로 초청을 해서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까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가져가는 데도 국제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청와대에서 이제 회담할 때 우리 대통령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요. 내가 국회 연설이 대한민국 국회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평창올림픽에 대한 지지 얘기를 내가 해주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긴밀해진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에서 본인이 직접 마지막 원고 부분을 수정을 해서 그런 연설을 포함시켜서 하게 되죠. 그래서 평창올림픽을 우리가 평화올림픽으로 바꾸는 이제 중요한 국제적 환경을 우리가 조기에 이제 확보하게 되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일체 응답이 없는 북한에게도 이제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제안을 하고, 그리고 저희 실무 라인들도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남북 간의 소통 채널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구상인지를 북에 꾸준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죠. 처음에는 뭐 응답이 없었는데 나중에는 자료를 잘 받았다든가 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걸 감지할 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변화가 온 것은 그쪽에서 최고인민회의 의장하는 김영남,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제 참석하게 되는 거잖아요. 개막식에,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브룩스 사령관은 그걸 이렇게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노선으로 돌아선 것에 대해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한 것이 북미 대화의 문을 여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이게 이제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의 회고 인터뷰인데,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쪽을 설득하면서 평창에 개막 전에 현장 점검차 다녀오는 기차 속에서 외신 인터뷰에 연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다고 브룩스 사령관은 회고를 하고 있고, 브룩스 사령관은 글쎄 우리보다 조금 더 이렇게 화법이 보면 실질적이고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브룩스 사령관은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훈련 중단을 통해서 외교적 지렛대를 만들 수 있다면 언제든지 고려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브룩스 사령관이 갖고 있었던 인식이고 태도였거든요. 그래서 한미 간에 이거는 굉장히 원만한, 특히 평창올림픽을 반드시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고 한반도에 들이온 이 전쟁의 먹구름을 걷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저희는 필사적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평창 동계올림픽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답방 형태로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등을 특사로 이제 평양에 보내게 되죠. 3월에.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평화 프로세스 구상, 또 특히 북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들을 충분히 전달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가 되고 관계 개선이 진행될 수 있다면 완전한 비핵화에 동의한다는, 찬성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이제 갖고 오게 돼요. 오자마자 바로 다음 날 제 기억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브리핑을 하러, 저희가 중요한 국면일 때마다 가장 먼저 미국하고 공유를 하고 바로 이튿날이면 한 명은 중국으로 또 한 명은 일본으로, 그래서 주변 국가 늘 이렇게 이 현재 어떤 돌아가고 있는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변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 왔거든요. 그걸 한시도 놓친 적은 없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걸 임동원 이사장님이 거의 그때 당시에 통일부 장관으로 계시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늘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는 바로 미국에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중국, 일본하고 공유해줘야 한다는 얘기를 늘 입버릇처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갔는데 거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정의용 실장과 맥메스터 아네스 보좌관은 수시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됐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었고,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여러 번에 걸친 정상 간의 대화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근본적 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신을 하게 돼요. 어떤 계기인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부시도 못하고 오바마도 못한 걸 내가 반드시 하겠다. 그래서 북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시키고 굉장히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했어요. 저희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을 엄청나게 이렇게 격려를 했고요. 네. 남북이 공동으로 꼭 추천하겠다. 그런데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의 아주 핵심들, 이방카, 딸 이방카랄지 사위 쿠슈너랄지 이 라인들은 여기에 동의를 했지만 미국 내에 사실은 어떤 미국 정부 내에 공화당 내에 어떤 컨센서스도 사실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흔히 바텀업이라고 하는 실무 협의를 통해서 정상 간의 논의로 가는 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희는 봤어요. 탑다운 정상 간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거를 실무 라인으로 가져오는 이런 방식이래야 이것은 해결이 될 수 있고, 그건 북한의 특히 이 의사결정 구조를 감안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르게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던 거고요. 근데 다녀와서 이제 정의용 실장이 이제 미국을 워싱턴을 방문했는데 거기서 뜻밖의 일이 벌어져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간의 정상이 5월 달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그때? 예. 백악관 안뜰에서 사우스 코리아 안보실장이 이거 발표를 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미국으로서도 역사상 북미 정상회담은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발표를 백악관 안뜰에서 저 지금도 생생한데 정의용 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그리고 조윤재 주미 대사가 셋이 서서 그걸 발표합니다. 배경은 이래요. 원래 이제 상대국의 정상한테 브리핑을 중요한 내용을 하러 가면 마땅히 카운터 파트너를한테 전날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것이 보고가 올라가고 자기들 내부에 일정한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브리핑을 하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일 오전에 이제 우리 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방북했던 내용들을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까지를 브리핑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오후에 내일 오전에 이제 공식 미팅과 브리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오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 사우스 코리아 안보실장 와 있지 들어오라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미국의 어떤 참모도 우리 특사단의 방북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보다 먼저 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같이 듣게 된 거죠. 대통령이 바로 오후에 지금 사우스 코리아 안보실장 보자 이래서 그쪽은 그쪽대로, 그래서 저는 짐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북한과의 어떤 외교적인 해결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얼마나 반대가 공고했었는지를 저는 거꾸로 이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도 당황하죠. 내일 이제 오늘은 맥메스터 NSC 보좌관을 만나고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보자. 그래서 그 자리에 백악관 그 가끔 TV에 나오잖아요. 그 오발 오피스라는 게 조그매요. 이게 다닥다닥 참모들하고 모여 앉아 거기서 보고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 각하를 만나고 싶어하고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를 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right,
그레이트, 나이스 막 해가면서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해버려요. 참모들과 논의하는 과정이 없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뭐가 불안했던지 당신이 발표하고 가라고 해버려요. 나는 좋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의견도 좋다. 그러니 만나겠다. 5월 안에 만나겠다. 이렇게 돼요. 그래 놓고 당신이 직접 발표하고 가라. 아니, 북미 정상이 만나겠다는 걸. 그래서 이제 정용 안보실장이 맥메스터 NSC 보좌관과 의논해서 정용 안보실장도 급하게 이제 한국에 전화를 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NSC 보좌관과 의논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노노노 그냥 육아하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못 믿어왔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가 임기 1년이 조금 넘어간 시점입니다. 1년 한 2개월. 그때까지 백악관 기자실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의용 실장 보고 그걸 발표해달라고 해놓고 백악관 기자실을 처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고개만 이렇게 기자실에도 이렇게 내밀고 이렇게 하이, it's me. 조금 있다가 사우스코리아 안보실장이 엄청 중요한 거 발표할 거야. 이러고 가버려요. 그래 이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우리로서는 참 굉장히 진귀한 장면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조만간 5월 안에 만나겠다는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발표를 그래서 정용 안보실장이 백악관 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남북 간에는 4.27 판문점 회담이 있게 되죠. 그거 역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대한민국 땅에 온 첫 사건이었죠. 4.27 뭐 정상회담은 제가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원래 그래서 계획했던 남북 간의 대화와 북미 간의 대화가 함께 궤도에 오르는 저희들의 고민이 이제 뭔가 이 실마리가 풀려가는 궤도에 이제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미 간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싱가포르에서 6월 달에 싱가포르 센토사에서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4.27 판문점 회담 후에 한 달 뒤에 5월 26일 날 북측의 통일각에서 2차 정상회담을 한 번 더 했어요. 남북 간에. 그리고 그건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진 회담이었어요. 북에서 거의 말하자면 오늘 얘기하면서 내일 볼 수 있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어렵더라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했으면 좋겠다 해서 2차 정상회담을 판문점 때는 평화의 집에서 하고 2차는 이제 북쪽의 통일각에서 하게 되죠. 왜 그런 일이 생겼느냐면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한 다음에 양 북쪽에서 옛날 습관 같아요. 꼭 그렇게 그 쓸데없는 그 말풍선들을 날려요. 뭐 힘겨루기 같은 거죠. 실무자들의 북미 정상이 회담을 하려면 뭔가 실무자들 사이에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막 날선 말들이 특히 우리 북한 말 하는 거 보면 참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외교적인 표현들이 아니잖아요. 무슨 뭐 삶은 소대가리, 가을 뻐꾸기 막 이런 거를 외교적 표현에 막 쓰잖아요. 가을 뻐꾸기가 왜 가을 뻐꾸기인지 아세요? 뻐꾸기는 가을에 울지 않는데요. 봄에만 온다며. 그래서 가을 뻐꾸기가 엉뚱한 소리 한다는 얘기로 저도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의사 표현을 제일 많이 한 방식이 트윗에 올리는 거였어요. 회의를 해서 대변인이 발표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중요한 결정들을 막 트윗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다고 이상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고 미국에서 뭐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가고 굉장히 영민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트윗에 니네 그래? 그럼 나 안 만나도 돼? 이래버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그 엄청난 이 역사적 첫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한 쪽에서 조금 점잖지 못하고 날선 표현들이 나오니까 그래? 나 안 만나도 돼 하고 트윗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북이 다급해진 겁니다. 북이 핵 프로그램을 쭉 해왔지만은 이제 지금은 저는 변화가 이미 일어났다고 봅니다만 핵 프로그램을 해왔지만 북은 그걸 지렛대로 북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외교의 대외 정책의 첫 번째 목표거든요. 그거는 김일성 주석이랑 똑같았어요. 근데 그게 갑자기 북미 간 정상회담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온 겁니다. 그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결심하시고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하고 저희가 또 꼼꼼히 한미 간의 이런 협력 채널을 통해서 다시 그걸 유지시켜내는 어떤 모멘텀을 우리가 이제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센토사 합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선언적인 내용들인데요. 그러나 굉장히 북한한테는 중요한 것이었던 것이 이전에 그런 북미 간 협의랑은 다르게 1항이 북미 간의 새로운 관계예요. 북미 간 새로운 관계를 거기는 조미간이라고 돼 있죠. 조선과 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간다가 1번이고 2번이 항구적인 평화 정착, 3번이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4번이 이제 포로 유골 이런을 하는 인도적인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9.19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북미 간의 이제 1차, 2차 협의를 앞두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영변을 포기할 의사가 있다. 글쎄요, 이거 전문가들 사이에 조금씩 다른데 영변이라는 것이 북한의 핵 능력의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냐. 글쎄요, 임동원 이사장님은 한 80%까지 얘기하시고 적어도 60에서 80% 정도의 북한의 핵심 핵 역량이 모인 데가 영변이고 그것을 자기들이 완전히 오픈해서 북한과 미국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증할 수 있도록 영변을 폐쇄하겠다는 제안을 하죠. 대신에 북이 원하는 건 북미 관계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당장의 실천 조치로서 유엔 제재를 2016년 단계로 완화해 줄 것을 북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북미 간의 가장 중요한 2차 정상회담의 이제 실무적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 미국에게도 충분히 전달이 된 상태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꼭 성과를 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너무나 큰 기대를 걸었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화가 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에 여건 조성이 안 돼 있는 이 반대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민주당이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남는 것을 보지 못해요. 낸시 펠로시 그분이 정말 엄청난 그런 저거를 발의를 하죠. 그리고 공화당 내의 반대, 미국 정부 내의 반대, 그리고 이런저런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결정타는 자기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는 변호사의 청문회를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가는 날 잡아버리죠.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 날 미 의회에서 본인 스캔들의 모든 약점을 쥐고 있는 그 변호사의 청문회를 미국의 민주당이 이제 밀어붙여서 잡게 되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이미 말이 조금씩 바뀝니다. 이번에 안 해도 좋아. 그런데 우리는 친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지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데 결국 현장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성과가 날 거라고 믿고 온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전면적인 핵폐기가 아니다. 니네는 영변만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영변 말고도 다른 지역에 또 핵시설들이 있어서
그걸 모두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실무적으로 진행해왔던 내용하고는 다른 입장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하게 되는 것이고, 그날 저녁에 하노이 회담에서 양측이 서로를 이제 탓하는 막 기자회견을 길게들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래요. 미국은 영변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영변 말고도 그거 갖고는 완전한 핵폐기가 아니고, 그리고 유엔 제재도 완전히 해제해 달라고 하는데 그건 택도 없는 얘기고, 이제 이게 미국의 이야기고, 북한은 자기들은 영변을 내놓고 검증을 받겠다고 했고, 제재도 완전 해제를 요구한 적이 없고 16년 이전 단계로 완화해 달라는 걸 요구했었다는 걸 서로 이제 책임을 미루게 되죠. 그리고 뭐 성과 없이 이제 하노이 회담은 마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또 우리도 정권이 바뀌고, 지금 그 중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그나마 문재인 정부 중후반에 남북 간에 뭔가 해갈 수 있었던 그 여지마저 이제 다 날아가고, 또 문재인 정부 중후반에 보면 조금 실수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그때 대북전단 이런 걸 약속을 못 지킨 거는, 못 막은 거는 저는 뭐 조금 굉장한 실수다. 남북 간에 그래서 그나마 갖고 있었던 이제 이런 협력 관계들이 다 무산됐죠. 북한은요, 굉장히 긴 평가에 들어갑니다. 한 1년 가까운 근본적 평가 작업을 집단적으로 북한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것이 지금 북한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 그 평가의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여서 이건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쪽의 변화나 결정을 너무나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진행된 것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북한의 지금의 변화는 굉장히 제가 볼 땐 근본적 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실패 이후에 긴 내부 평가를 거쳐서 이제 김여정의 그 날선 말로 막 몇 번에 걸친 성명이 나오는데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다시는 비핵화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이런 방식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올 연초에 이제 중요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발언을 모아보면 남조선이라고도 이제 안 부르고, 통일이니 민족이니 대화니 동족이니 이런 거 싹 뽑아버리려 해서 막 철거하고 없애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자기 체제 속으로 이제 남쪽을 이렇게 막 통일 전선 사업을 하고 어쩌고 했던 이런 것들 다 지워버리고 있잖아요. 지금 통일 지우기라고 이제 우리 언론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바탕의 변화의 핵심은 더 이상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대외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우리에게 올 어려운 점이에요. 미국 대선이 지금 이제 눈앞에 와 있는데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그냥 더는 두고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과거 방식으로 다시 회복하는 이런 게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북이 핵을 프로그램을 쭉 가면서도, 제가 2번의 기회가 있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클린턴 때, 그리고 이제 요번에 때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라도 미국이 적극적이라면 북미 관계 개선, 이것은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유운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북한의 대외 정책에서 핵심 목표였는데 이게 변한 거예요. 지금 북한은 더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중심 목표, 핵심 목표로 두고 대외 정책을 펼쳐가지 않겠다는 내부적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남조선이라고 안 하고 대한민국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니네 딴 나라라는, 동족도 아니고 민족, 같은 민족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적대적 두 국가하고 교전 중인
전쟁 중인 교전국에 불과하다 지금 이런 건데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이제 북한 헌법에 영토 조항이 없었는데 아마 지금 어제 오늘 아마 북이 최고인민회의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영토 조항을 신설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동안 김정은 위원장이 말로 해놓은 이야기들이 헌법 개정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제 뭐 결과가 나오면 알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오랜 동안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대외 정책의 목표가 수정이 됐다.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이번 대선을 미국이 치르면서 민주당, 공화당 공이 정강에서 비핵화를 뺐어요. 양쪽 두 당이 다 비핵화를 없앴다고요. 우리 언론은 이건 굉장히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인데 그다지 보도하지 않더라고요. 정작 중요한 문제인데 임종석의 평화적 두 국가로는 뭐 그렇게 생소한 얘기도 아닌데 그 난리를 치고 정말 중요한 미국의 민주공화당이 둘 다 대선을 준비하면서 전당대회를 하면서 정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완전히 지워버린 거는 미국 역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더 이상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방치할 수 없다면 이제는 비핵화가 아닌 비확산 차원에서 군축 논의부터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 같아요. 최근에 IAEA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게 이제 그 사무총장의 요지인데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문제하고 좀 다릅니다. 이거는 국제 정치가 들어가는 문제고 사실을 인정하고 그동안에 북한이 핵을 갖지 못하도록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을 펼치는데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무총장은. 근데 더는 방치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전문가들도 2030년 정도면 핵무기가 한 200~300개는 될 수 있다고까지 지금 얘기하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이미 완성이 됐고 이제 핵물질을 지금 이제 농축하고 무기를 만드는 거를 이미 이제 공공연하게 지금 벌써 몇 년째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가 민주당 정부로 바뀌어서 과거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으로 복귀하면 남북 간의 기존 같은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마도 비핵화 문제를 놓기도 비핵화가 아니라 이제는 비확산, 말하자면 동결하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논의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관계를 쫓아가면서 북한의 변화, 국제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우리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겉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칫 미국 정부가 새로 들어선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북미 관계 개선과 일단 핵 동결부터 유엔 제재 완화 이런 식으로 논의를 시작해 버리면 완전히 우리는 이제 이 제3자 돼 버리는 거거든요. 껴들지도 못하는, 과거 제네바 합의 때도 그랬어요. 우리는 북미 간의 회담 협의를 반대만 하다가 제네바 협의에 아예 끼어들지도 못하고 경수로 비용의 70%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떠안았었다고요. 훨씬 심각한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을 지렛대로 북미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핵 보유 쪽으로 가겠다고 이미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조건에서 모르죠. 이제 미국이 어떤 카드로 어떤 압박과 어떤 외교를 통해서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 그런데 이거는 실질적인 힘은 미국이 더 갖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더 핵심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북한하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해서 다시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분위기를 마련해내고 대화를 재개하고 이 평화 구조적으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을 이슈로 의제로 만들고
또 교류 협력으로 발전시켜 갈 것이냐, 이거는 이제 큰 숙제로 남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그 기조발제는 사실 이런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오랜 고민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많이 진행됐던 것도 원점이 되고 다시 원점이 되고, 그런데 저는 통일 논의가 비현실적이기도 하려니와 이 평화 정책에 대한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이 되게 많아요. 제가 볼 때 상당 정도 평화가 완전히 안정적으로 종전이 되고 이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고 주변국들이 어떤 동의하고 남북 간의 상당한 교류 협력과 사람 물자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와, 평화 상태에서 공존 협력하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하는 것이 꽤 올라오지 않는 한 저는 통일 논의는 생산적이지 못하다,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평화 논의에 오히려 상당한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런 고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적어도 30년, 40년 뒤에 의미 있는 논의가 필요한 거라면 저는 후대 세대에게 이 논의의 중심을 넘겨주자, 이런 이제 주장을 제가 최근에 이제 한 겁니다. 통일에 대한 지향은, 철학과 지향은 헌법에 남기고, 그리고 통일 논의는 좀 봉인을 하자.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정부 또는 과거의 보수 정부가 얘기했던 통일이라는 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평화가 전제되지 않는 통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왜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통일 대박론, 지금 윤석열 정부의 뭐 자유통일론은 이렇게 나오는, 이거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결국 언젠가는 북한 정권이 붕괴가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가진 국력을 가지고 흡수 통일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글쎄요. 저 나머지는 이제 토론 때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제가 2004년에 재선을 했을 때 외교통상위원회 4년을 이제 했는데, 그때 미 대사관에서 외교통상위원회 여당 간사를 하고 있던 저를 미 대사관에서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외교관들하고 변화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분량으로 그 어려운 영어를 초안을 마련해서 제가 이제 발제를 하고 한 1시간 넘게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그 사람들한테 해봤어요. 미국의 외교관들한테. 북한 정권이 붕괴됐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저를 뭐 하나만한 소리를 하냐는 식으로 봐요. 나도. 그런데 만약에 북한 정권에 그런 급변 사태가 온다면 그 다음에 미국의 계획은 어떤 거냐? 여러분은 어떤 일이 다음 단계에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느냐? 하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왜? 생각 안 해봤으니까. 생각 안 해본 거예요. 막연히 소련이나 동굴아파의 그 사회주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독재가 무너질 때처럼만 그냥 그렇게 오지 않을까, 이런 게 있는 것이지, 어떤 고민도 북한이라는 나라의 특수성, 그 다음에 이 동북아시아에서의 이 주변 국가의 환경, 이런 것들이 전혀 고민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가 봤어요. 자, 북한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선군 정치라는 걸 해온 나라인데, 군을 정치의 중심에 두고 국방력 강화에 거의 모든 걸, 체제와 정권의 생존을 다 건 나라인데, 만약에 어떤 이유가 됐던, 그때는 김정일 정권 때예요. 북쪽 정권의 어떤 정치적 변화, 우리가 말하는 뭐 그것이 붕괴가 됐든 뭐 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정치적 권력 공백에서 국가 권력은 어디로 넘어갈까? 저는 100% 군부가 장악할 거라고 확신해요.
200% 만약에 북한 정권이 정치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붕괴한다면 저는 그 힘은 200% 군부가 장악하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 외에 북한에 그것을 할 세력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한반도가 부속도서가 우리 땅이라고 해놓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그거는. 더군다나 훨씬 위험한 군부가 그 힘을 장악한다면 더더욱이나 그렇죠. 만약에 근데 그 군부가 견디기 힘든 외부적 환경을 접하게 된다면 우리한테 손 내밀까요? 그래도 한민족이니까 당신들이 들어와서 뭔가 안정을 시켜달라 할까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로부터 또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 환경으로부터 그 군부가 압박을 받아서 견뎌내기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다음엔 거의 10중 8구 과거에는 중국 그때 당시에는 중국에 손 내밀지 않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미국 대사관의 외교관들하고 나눠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될 거다는 것 자체가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너무나 오랫동안 해온 얘기잖아요. 벌써 20수년, 30년 가까이 89년, 90년에 냉전 체제가 해체된 이후 지금까지 우리 보수 진영은 북한 정권이 언젠간 무너질 거다. 그때 흡수 통일하겠다. 이게 하나로만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분들의 인식이라 하더라도 평화적인 조건들은 충분히 합의할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오히려 교류 협력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가 시도했던 실험했던 개성공단 같이 전면적으로 교류 협력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우리의 개입력이 커지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북하고 똑같이 대립 대결로 가면 북한 정권이 강화되면 강화됐지 어떤 약화될 요인을 저는 못 찾겠거든요. 이미 유엔 제재는 더 할래 할 수가 없게 돼 있잖아. 그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16년 전으로 나뉘어요. 16년까지는 북한의 불법을 제재하기 위해서 유엔 제재를 했고 16년 두 번의 핵실험 이후에는 북한을 불법으로 보고 아예 제재를 들어간 거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요. 지금은 더 제재할 방법도 없어요. 작은 뭐라도 이제 유엔 결의를 하려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의 안 할 거예요. 그 관계도 굉장히 약화돼 있고 러시아는 사실은 90년에 한국하고 수교한 이래 북한 편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국제사회에서 늘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 왔었다고요. 불과 1, 2년만 날려버린 거예요.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가 지금 거의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해 가고 있잖아요. 북한은 아마 러시아, 중국 관계를 이 양손에 쥐고 당분간은 뭐 자기들이 가능하지도 않은 북미 관계 개선을 카드로 내밀고 자기들의 핵 문제를 카드로 그걸 하기 위한 뭐 이런 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이제 다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시킬지. 저도 저라고 해서 늘 옳은 것도 아니고 제 생각만 고집할 생각도 없어요. 저는 현재의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하고 이제 논의를 많이 해봐야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일단 동결시켜내는 이런 실질적인 걸 포함한 논의를 우리가 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남북 간의 대화도 다시 재개할 가능성이 있고 또 동북아를 둘러싼 이런 북한 문제를 동북아 관계에서의 논의가 진전이 될 때 우리가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데 어떤 외교적인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처럼 가서는 저는 우리 문제를 남의 손에 떠맡길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 정부가 다음 대선에서 한국에 들어서도 그렇게 지금 같은 관성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고민이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고요.
뭐 저는 저라고 해서 딱히 지금 당장 해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저는 이런 변화된 조건과 국제 환경에서 다시 진지하게 이것을 논의를 시작해야 하고 뭔가 국가적으로 공론을 모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9.19 6주기에 그런 기조발제를 해서 저로서는 뭐 이쪽 저쪽에서 임종석이 두드려 맞고는 있으나 거의 박제화돼 가던 이 평화 문제가 상당히 의미 있게 전문가 그룹에서는 전문가 그룹대로 또 학계에서는 학계대로 상당히 의미 있게 공론 토론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는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도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저는 이제 민주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다시 집권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문제에 해법을 제시하고 북한과 대화하고 또 미국, 중국,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금부터 좀 만들어가는 일에 골몰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에게 배우고도 있고 저도 대화를 하면서 제 소명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